1415년 음력 10월 25일 청주 한시 가문의 한 저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칠삭둥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조건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 한 명에는 살아남았고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신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집안은 결코 미천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 개국 공신으로 명나라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온 학사였습니다. 태조실록에는 그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학사 한상질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조선 국호를 받들어 오니 태조가 크게 기뻐하여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외할아버지 이정 역시 이조 참판과 직제학을 지낸 명문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가 태어날 무렵 가문의 영화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기는 벼슬이 낮았고 집안은 개국 초기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이미 23년이 지났고 개국 공신의 후손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력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1438년 한명회는 24살이 되었습니다. 세종 20년이었죠. 이 시기 세종은 한글 창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조선은 문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자제들에게 과거는 필수적인 등용문이었습니다. 한명회 역시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한명회가 과거에 낙방한 후 문음 즉 음서로 관직에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음이란 조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이 개국 공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한명회에게 치욕이었습니다. 당시 양반 사회에서 과거를 통하지 않은 출산은 어딘가 흠결이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과거 급제자들은 문음 출신을 은근히 무시했고 승진의 속도도 달랐습니다. 세종실록 1440년 5월 기사에는 문음으로 들어온 관리들은 학문이 부족하여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한명회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학문을 익히며 한상환, 유태재 같은 당대의 석학들에게 배웠지만 과거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으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말입니다. 1440년대 한명회는 하급 관리로서 조정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전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미미한 관직을 전전했지만 바로 그 자리가 그에게는 최고의 학습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는지,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어떤 것이 말뿐인지를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세종의 치세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무신들 사이의 갈등, 의정부와 육조 사이의 주도권 다툼, 왕자들 사이의 암묵적 경쟁. 한명회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조정에서 살아남으려면 학문보다는 사람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의 눈에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서 당시 한창 무예와 학문을 연마하던 젊은 왕자였죠. 세종실록 1444년 7월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며 글을 읽음에 게으르지 않아 세종이 매우 기특히 여기셨다. 한명회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다고. 왕위 계승권이 원칙적으로는 세자에게 있었지만 권력이란 원칙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 위화도 회군의 역사도 태조 이성계의 즉위도 태종의 왕자의 난도 모두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1449년 세종 31년 한명회는 35살이었습니다.
이미 조정 생활 10여 년 차에 접어든 그는 더 이상 미천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고위직은 아니었지만 조정의 인맥도 쌓이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무렵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1449년 기사들을 보면 세종의 병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께서 소갈증 당뇨과 풍증으로 고생하시어 정사를 친히 보지 못하신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날들이 잦아졌고 조정은 서서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눈에는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왕세자 훗날의 문종은 학문은 뛰어났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죠. 반면 수양대군은 무예와 학문을 겸비하고 주변에 권람, 신숙주 같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왕세자를 따르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일까? 그는 역사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고려 말 우왕과 창왕이 차례로 폐위되었던 일, 태종이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일. 권력은 언제나 강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실록은 세종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영흥대 국문종에게 왕위를 전하시고 승하하시니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문종이 즉위했지만 그의 재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종 재위 2년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하고 12살의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권력의 핵심에 섰습니다. 조정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한명회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수양대군의 측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 수양대군을 만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람을 통해 한학을 통해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 진영에 제공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하급 관리로서 그는 조정의 미묘한 움직임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어떤 인물들과 만나는지, 황보인이 어떤 정책을 준비하는지, 육조의 관리들 중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수양대군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1453년 초 한명회는 39살이었습니다. 단종실록에는 이 시기 한명회의 관직이 궁직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궁궐의 문을 지키는 낮은 관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고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9월 한양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단종 1년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수양대군의 거사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권람과 한학이 전략을 짰고 홍달손과 양정이 무력을 담당했습니다. 신숙주는 명분을 만들었고 한명회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는 것. 한명회는 거사 며칠 전 한강변 자신의 작은 정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 정자는 훗날 압구정이라 불리게 되는데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새처럼 살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가 선택한 길은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의 정변에 가담한다는 것, 충신들을 제거하는 역모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그의 이름에 오점을 남길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2300번 넘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비난과 탄핵의 기록일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한명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지금 도덕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서 패배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편에 서서 권력을 잡는 것이 낫다.
그날 밤 한명회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김종서의 동선, 경비 배치, 주요 신하들의 위치,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는 관람을 거쳐 수양대군에게 전달되었고 거사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초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한명회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38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살아남았던 어린 시절, 과거에 낙방하고 문움으로 관직에 나아가야 했던 치욕, 하급 관리로서 조정의 권력 투쟁을 지켜보던 10여 년. 그는 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니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바뀔 터였습니다. 거사가 성공한다면 그는 더 이상 미천한 궁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새 시대의 공신이 될 것이고 권력의 핵심에 설 것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날 밤의 날씨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맑았을 것입니다. 폭풍 전야는 언제나 고요하니까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보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충이나 의가 아니라 현실과 권력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자리에서 일어나 갓을 썼습니다. 오늘 그는 역성혁명의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권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권력이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지를. 칼로 얻은 권력은 칼로 지켜야 하고 피로 세운 왕조는 영원히 피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30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명회의 눈에는 오직 권력의 정점만이 보였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한양의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날은 계유년 계사일, 역사가 기록한 계유정난의 날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전날 밤부터 수양대군의 집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훗날 살생부라 불리게 될 그 명단에는 조정 대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제거, 설득, 관망 같은 짧은 글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집 후원의 핵심 세력들을 모았습니다. 권람 한명회, 홍달손, 양정. 단종실록 1453년 10월 10일 기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종복 이머룬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가서 김종서와 그의 아들 김승규를 죽였다. 하지만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살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명회는 김종서의 집 주변 경비 배치를 미리 파악해 두었고 김종서가 새벽 일찍 일어나 문을 여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들이 홍달손의 칼날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무렵 김종서의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정승이 새벽 공기를 마시기 위해 나왔을 때 홍달손의 철퇴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자 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는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들 김승규도 곧이어 살해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종서의 집에서 불과 몇 집 떨어진 곳에 서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황보인의 집에도 자객이 들이닥칠 시각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한양의 거리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 이조판서 조국관. 한명회의 명단에 제거 표시가 되어 있던 인물들이 차례차례 살해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입직승지 최양이 불려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최양에게 말했습니다.
김종서 등이 불귀한 짓을 공모하여 먼저 처단하였다. 나머지도 모두 토벌하겠다. 최항은 청천벽력 같은 이 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미 준비해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대군을 추대하려 모역을 꾸몄다는 내용이 정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종서와 황보인이 죽은 마당에 누가 그 진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단종실록은 이날의 사건을 정난, 즉 난을 평정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쿠데타였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던 충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한 것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날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명단에 설득 표시가 된 인물들을 만나 수양대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조정을 장악하셨으니 지금 편을 잘못 선택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자 설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수양대군에게 항복했고 그날 저녁 무렵이면 조정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이 끝난 후 공신 책봉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충 위사협책정난 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충성을 다해 나라를 지키고 난을 평정하는 데 힘을 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종서를 존경하던 신하들, 황보인과 함께 일했던 관리들. 그들은 침묵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조정의 실권자였지만 명분은 약했습니다. 한명회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평대군 영모서를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문종이 신뢰하던 왕자였습니다. 학문과 예술에 뛰어나 많은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수양대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 직후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단종실록에는 안평대군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강화도에 안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12월 안평대군은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는 안평대군과 친했던 문신들을 찾아내 신문했고 영모의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를 지었다는 것, 사대부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영모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으로부터 선의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때 단종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세조실록 1455년 6월 11일 기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의하니 백관이 경하를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강압에 의한 사실상의 찬탈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정 신하들을 설득하고 압박해 단종에게 선의를 권하는 상소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신하들도 하나둘씩 굴복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명분은 무력했습니다. 단종이 창덕궁을 떠나 상왕으로 물러나던 날 한명회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왕이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떠나는 모습. 그 순간 한명회의 가슴에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냉혹함에 대한 깨달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다. 돌아갈 수 없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456년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이들이 단종복위를 계획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종복 위운동으로 불립니다.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밀고로 인해 계획이 탄로났고 주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사건의 신문을 주도했습니다. 의금 부도사로서 그는 직접 신문장에 들어가 사육신을 신문했습니다. 세조실록 1456년 6월 기사에는 그 참혹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산문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임금은 단종 전하뿐이다. 역적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는 한명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한명회는 무표정하게 고문을 명했습니다. 박팽년은 혀를 깨물어 자결하려 했고 하위진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들을 쉽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 가장 잔혹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집행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육신이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 당하는 것을, 그들의 가족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게라는 것을, 칼로 얻은 권력은 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한명회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압구정의 정자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강물은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1457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채 차가운 산골짜기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단종은 사사되었습니다. 세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노산군이 영월에서 졸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한명회는 그 명령서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한명회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명회는 지략이 뛰어났으나 충의가 없었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다. 하지만 한명회 자신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충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기술자였습니다.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도덕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은가? 한명회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면 역사는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그는 종종 악몽을 꾸었습니다. 김종서의 유령이, 사육신의 원혼이, 단종의 눈물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로 세운 권력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더 확고한 지위를. 그것만이 자신과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양의 그림자. 그것이 한명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닌 그림자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선 전기 정치를 온통 뒤덮게 됩니다. 1468년 음력 9월 8일 세조가 수강궁에서 승하했습니다. 제위 14년 52세의 나이였습니다. 세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환이 위중하여 해양대군에게 전의하고 다음 날 승하하시니 조야가 곡성으로 진동했다. 한명회는 그날 밤 수강궁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4이었습니다. 세조와 함께 15년을 달려왔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비린내, 사육신의 비명, 단종의 눈물. 모든 것이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세조가 죽기 며칠 전 한명회를 불렀습니다.
병석에 누운 세조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오랜 지병인 종기와 풍병으로 고생하던 그는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경이 없었다면 짐의 왕위도 없었을 것이요. 세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도 알겠지. 우리가 얻은 이 권력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한명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짐이 죽은 후 해양이를 부탁하오. 그리고 경도 조심하시오. 우리가 만든 이 왕조는 피로 세운 왕조요. 영원히 평온할 수 없을 것이요. 그것이 세조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세조는 죽기 전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원상제였습니다. 승정원의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세 사람을 상시 출근시켜 왕세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세조의 유언에 따라 신숙주, 홍윤성, 정인지 등과 함께 공동 원상의 한 사람으로 예종 즉위 초 승정원에서 서정을 맡아보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어린 왕을 보필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을 장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종은 세조의 아들로서 이미 19살이었지만 어머니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실권은 세조 때의 공신들인 한명회, 신숙주 등 훈구파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시기 승정원에서 숙직하며 밤낮으로 정무를 처리했습니다. 6조의 보고서는 모두 그의 손을 거쳤고 중요한 인사는 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왕을 보필하는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왕 위의 신하였습니다. 세조가 살아있을 때 한명회는 이미 정략적 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셋째 딸을 당시 세자였던 해양대군 훗날의 예종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한명회의 정실 부인 황녀 부부인 민씨에게서는 일남 사녀가 태어났는데 이 중 셋째 딸이 예종비 장순왕후였습니다. 혼례는 세조 생전인 146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장순왕후는 세자빈 시절인 1461년 20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요절한 것입니다. 그녀는 세자빈의 지위에서 사망했지만 1470년 성종 때에 와서 비로소 왕비의 자리에 추승되었고 무덤도 공릉이라는 왕비릉의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셋째 딸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이 실패했다면 넷째 딸로 다시 왕실과의 인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1467년 한명회는 넷째 딸을 당시 11살의 자을산군 훗날의 성종과 혼인시켰습니다. 성종은 자산군 시절이던 1467년 당시 영의정이던 한명회의 딸 한씨와 결혼했습니다. 자을산군은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세자가 일찍 죽어 그 둘째 아들이 자을산군이었죠. 당시로서는 왕위 계승권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예종이 건재했고 예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종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종은 세자 시절부터 병약했고 즉위 후에도 자주 병환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예종에게 후사가 없다면 그렇다면 다음 왕위는 자을산군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명회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1469년 음력 11월 28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종이 승하한 것입니다.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2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예종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예종실록에는 임금께서 갑자기 불편하시더니 며칠 만에 승하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독살설이 퍼졌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한대군 겨우 3살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급히 대신들을 모았습니다.
후계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은 3살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왕위 계승 서열 두 번째인 의경세자의 장자 월산군은 병약하다는 이유로 후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정희왕후와 인수대비 그리고 자을산군의 장인이었던 한명회의 정치적 결탁으로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명회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희왕후를 설득했고 신숙주를 비롯한 원상들을 움직였습니다. 제한대군은 너무 어려 국정을 돌볼 수 없고 월산군은 병약하여 왕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을산군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후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1469년 음력 11월 28일 13세 자을산군이 경복궁에서 즉위했습니다. 성종의 탄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수대비가 된 한씨로 한학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는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로써 두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종비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성종비 공해왕후는 건재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공신이 아니라 왕실의 외척이자 국구였습니다. 성종 즉위 후 한명회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영의정으로서 조정을 장악했고 왕의 장인으로서 왕실을 좌우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초반 기록들을 보면 한명회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국정회의에 참석했고 모든 중요한 결정에 관여했습니다. 어린 성종은 사실상 한명회와 정의대비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1470년 한명회는 상당 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부원군은 왕의 외조부나 장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직위였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 최고의 권신이자 외척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저택은 날로 커졌습니다. 한강변 압구정 일대에 거대한 저택과 정원을 가졌고 수많은 노비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한명회의 부가 왕실에 버금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또한 문화적 업적도 남겼습니다. 성균관의 장서를 크게 확충했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권력뿐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명회의 셋째 딸인 장순왕후는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고 넷째 딸인 공해왕후도 1474년 2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해왕후는 왕비가 된 지 겨우 5년 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또다시 딸을 잃었습니다. 두 딸 모두 왕비가 되었지만 둘 다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명회는 딸의 장례식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딸들을 왕실에 보냈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해왕후가 죽은 후 성종은 윤호의 딸을 새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정현왕후였습니다. 한명회의 영향력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장인이 아니었으니까요. 1470년대 중반 한명회는 예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의정이었고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조정에는 신진 사류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명회를 세조의 잔당, 역적의 후예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2명의 왕비가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로 세운 권력이 결국 자식들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압구정의 정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나의 적은 늘 남는다. 그의 정치는 불안 위의 균형이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 그동안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과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왕의 장인. 그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1478년 봄 성종 9년이었습니다. 한명회는 64세 노구를 이끌고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젊은 관리 하나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헌부 지평 김굉필이었습니다. 정인지를 왕사로 추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는 한미한 가문에서 자수성가했으나 재물 모으기에만 전념하여 존경할 만한 인물이 못됩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인지는 한명회의 오랜 동료이자 계유정난의 공신이었습니다. 세조 때부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훈구파의 거두였죠. 그런 인물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니. 한명회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정인지의 치부는 장리에 불과하니 큰 흠이 될 수 없어. 그의 학문과 덕망을 보아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사간원과 홍문관의 젊은 관리들이 줄줄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결국 정인지의 왕사 추대는 무산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인파였습니다. 김종직을 스승으로 모시는 영남 유학자들로 성종의 비호 아래 대거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에 포진하여 훈구 대신들의 비리를 끊임없이 탄핵했습니다. 성종실록을 보면 1470년대 후반부터 이런 기록들이 급증합니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대신들의 전횡이 심하니 엄히 다스려야 한다. 홍문관에서 상소하기를 공신들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환수해야 한다. 한명회는 불편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도덕과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세대를 공격했습니다. 계유정난을 역모로 세조를 찬탈자로 한명회 자신을 간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성종의 태도였습니다. 어린 시절 한명회의 손에서 자란 성종은 이제 25이 넘어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살인파를 적극 등용했습니다. 김종직을 중용했고 그의 제자인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등을 발탁했습니다. 그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었고 대신들을 비판하도록 권장했습니다. 1480년 한명회는 성종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저 젊은이들에게 그토록 큰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조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성종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경들은 선왕을 도와 나라를 안정시켰소.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요. 개혁이 필요하오. 사림들은 청렴하고 학문이 깊소. 그들의 비판을 통해 조정이 더욱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요. 한명회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자신의 손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군주가 되었고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는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1482년 3월 기사에는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종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공신들의 공로는 인정하나 그들이 영원히 권력을 독점할 수는 없소.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야 하오. 1480년대 들어 한명회에 대한 탄핵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그의 부정부패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한명회가 압구정 일대에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명회의 가족들이 권세를 이용해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한명회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습니다. 탄핵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한명회는 그때마다 해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그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관리들은 그를 세조의 잔당, 피로 권력을 얻은 간신으로 보았습니다. 1483년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가 결정타였습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 때 무고한 충신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단종 폐위에 가담했으며 사육신을 처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찌 영의정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들춰낸 것입니다. 한명회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성종실록은 이날의 상소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종은 한명회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한명회는 선왕을 도와 나라를 안정시킨 공신이요. 과거의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을 수 없어. 하지만 성종의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조정에 나가도 냉대받았고 그가 발언하면 젊은 관리들이 반박했습니다. 한때 일원으로 조정을 좌우하던 권신이 이제는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명회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483년 신숙주가 죽었습니다. 계유정난의 동지이자 세조 때부터 함께 조정을 이끌어온 벗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신숙주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가. 1487년 홍윤성이 죽었습니다. 함께 원상을 지냈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명회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세조시대의 공신들은 거의 다 사라졌고 조정은 새로운 세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대에 뒤처진 화석 같았습니다. 1485년 한명회는 71살이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 무렵 한명회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명회가 병으로 조회에 나오지 못하니 임금이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했다. 하지만 한명회의 병은 단순한 노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상실의 고통이었고 시대에 버림받았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이 무렵 김종직은 한명회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돌았던 글입니다. 한명회는 지략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은 자이나 충의가 없고 오직 권력만을 추구했도다. 그가 어린 임금을 시해하고 충신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 어찌 군자의 행실이라 하겠는가. 후세 사람들이 그를 어찌 평가할지 두렵도다. 이 글은 훗날 무오사화의 단초가 되는 조의제문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었습니다. 김종직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초나라 의제의 폐위에 빗대어 비판했고 한명회를 그 찬탈에 가담한 혁신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명회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종직을 경계했고 그의 제자들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성종이 살인파를 보호하는 한 한명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마침내 영의정에서 물러났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노환으로 인한 사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퇴출이었습니다. 성종실록 1487년 9월 기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명회가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했다. 한명회는 압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강변의 그 정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곳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은퇴한 노인의 거처였습니다. 그는 정자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처럼.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에서 시작해 세조와 예종과 성종을 섬기며 35년 가까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2명의 딸을 왕비로 만들었고 부원군의 자귀를 받았으며 무수한 토지와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찍 죽은 2딸, 권력에 지친 노구, 그리고 세상의 비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라져야 할 시대의 인물로 보았습니다. 한명회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정작 그 권력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과거 수많은 음모와 숙청을 주도했던 그에게도 세월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댔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압구정의 달빛 아래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왕조 그 안에 나의 자리는 이제 없구나. 역사의 한쪽엔 왕이 남고 다른 쪽엔 그를 만든 권신의 그림자만이 남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녁 안개처럼. 1481년 음력 6월 26일 성종이 경연에 참석한 후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건대 재상 중에 강가에 정자를 지은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한다. 지금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고자 하거니와 뒤에 오는 사신도 다가서 유람한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헐고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압구정은 한명회가 1476년 한강변에 지은 장엄한 정자였습니다. 압구란 갈매기를 벗삼는다는 뜻으로 명나라 사신 예겸이 지어준 이름이었죠. 그곳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별장 규모의 호화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웅장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한 달 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궁중의 차일 햇빛을 가리는 천막을 빌려달라고 성종에게 청했는데 성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명회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종실록 1481년 5월 기사에는 이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명회가 임금을 우습게 여기고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신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명회를 국문하라 명했고 결국 한명회의 직접 관직 증명서이 거둬졌습니다. 67살의 노신이 공개적인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한명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려준 성종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압구정 헐기 논란까지 더해지자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압구정은 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존재 자체가 한명회의 사치와 권력 남용의 상징이 되어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485년을 지나 1487년으로 접어들면서 한명회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압구정과 자택에서 보냈습니다. 조정에 나가는 일도 드물어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렸습니다. 그의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수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산은 왕실에 버금갔습니다. 하지만 그 큰 저택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한공희는 있었지만 부자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가 권력을 위해 살아온 삶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은 딸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종종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70평생을 권력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 끝에 남은 것은 고독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한명회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종서의 피 묻은 얼굴이 사육신이 능지처참 당하던 모습이 단종의 눈물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시오. 나도 어쩔 수 없었소. 살기 위해서였소. 그의 시종들은 놀라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으니까요.
성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한성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명회가 원기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징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한명회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무거운 죄업인지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왕조 그 안에 나의 자리는 없구나. 1487년 음력 11월 초 한명회의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성종은 승지를 보내 무난하게 했고 어의를 보내 진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한명회는 임종을 앞두고 성종이 보낸 승지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성종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짧지만 의미심장한 유언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 한명회는 자신의 삶이 바로 그 반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밀하고 신중했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교만해지고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유언을 남긴 직후 한명회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1487년 음력 11월 14일 향년 73세였습니다. 계유정난으로부터 34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33년 만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조문객들은 형식적으로 왔다가 갔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생전에 청주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본관인 청주 할아버지 한상질이 개국 공신으로 영화를 누렸던 그곳에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청북도 청원군 장명리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묘소는 충청남도 천안군 수신면 속창리로 이장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풍수지리상의 문제나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488년 성종 19년에 천안 속창리 묘소에 신도비가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한명회의 일생이 기록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의 공로 세조 예종 성종 3대를 섬긴 공적, 영의정으로서의 업적. 하지만 단종 폐위나 사육신 처형 같은 어두운 면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의 기록은 언제나 그렇듯이 빛나는 면만을 강조했습니다. 한명회가 죽은 후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훈구파들은 그를 나라를 안정시킨 공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는 세조의 묘정에 배양되었고 공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파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은 한명회를 권력을 위해 충신을 죽인 역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의 글에서 한명회는 간신의 전형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초나라 의제의 죽음에 빗대어 비판한 글로 간접적으로 한명회도 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훗날 무오사화 1498년의 원인이 되었고 살인파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짜 심판은 17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때였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조사하던 중 한명회가 융비 폐출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관작을 추탈하고 부관참시를 명했습니다. 부관참시.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극형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그의 시신은 참수되었습니다. 생전에 그토록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는 죽어서도 목이 잘리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연산군일기 1504년 7월 기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참수하고 그 자손을 귀양 보냈다. 한명회가 죽은 후에도 압구정은 한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점차 몰락했고
압구정도 세월과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오늘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라는 지명만이 한명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선 그곳에 옛날 권신의 정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뒤편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압구정터라는 표지석입니다. 한강을 바라보던 그 정자는 사라졌지만 역사의 기억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명회는 갈매기를 벗삼고 싶어 했습니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피와 권력의 길이었고 불안과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일생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교훈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왕을 만들었지만 그 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딸들을 왕비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공신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간신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그의 시신은 참수되었습니다. 역사의 한쪽엔 왕이 남고 다른 쪽엔 그를 만든 권신의 그림자만이 남습니다. 한명회는 그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빛 속에 서고 싶어 했지만 결국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명회는 마지막 술잔을 들었습니다. 압구정의 달빛 아래에서 한강물은 여전히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왕조 그 안에 나의 자리는 없구나. 그것이 한명회의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영광은 덧없으며 인간은 결국 역사의 심판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 한명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도덕을 버린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충성보다 이익을 선택한 자는 결국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합니다. 압구정의 갈매기들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온하게. 하지만 그 갈매기를 벗삼고자 했던 한명회는 평생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자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게 쓸쓸합니다.